야구가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사업을 좋게 나가. 왜 안 하는 거야? 저희가 드래곤을 먹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험하는 자리가 신경하는 자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미디어 쪽에 발표하는 분들이 이기문 선배님, 저랑 김상호 선배님, KMS 이렇게 한 분씩 오셨는데 좀 독특하게 뭐 이기문 선배님은 케이블 쪽도 대표로 다녀오셨고 뉴미디어 쪽도, 상호 형은 SBS에서 또 편성 팀장을 맡고 계시고 저는 게임 쪽에 있고 약간 스포츠 쪽에서 딴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짧게나마 저의 경험을 살려서 e스포츠에 대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약간의 양해를 구하자면 사실 저는 PT로 많은 거를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요즘 그 라이엇게임즈 저희 전용 경기장을 짓고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롤드컵을 올해 우리나라 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바쁜 상황인데 대신 오늘 좀 PT가 많이 부실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나중에 제 빈말은 아니고 저희 경기장이 이제 완공되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단체로 오시면은 꼭 가이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나중에 보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e스포츠 쪽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나 저의 유일한 영상 준비인데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스포츠 링크가 지금 하면은 귀찮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 에미상, 그러니까 스포츠 쪽에서 에미상 쪽에 스포츠 분야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e스포츠 사상 최초로 상을 한번 수상을 했습니다. 역시 아까 나오긴 했었는데 금방 보여드릴게요. 포커스. 네, 이 장면이었죠. 이제 그 저희 게임 속에 나오는 주요 오브젝트인 장로 드래곤을 증강현실로 표현한 거였습니다. 약 8개월 정도의 제작을 걸려서 만들어낸 작품이었는데 증강현실이니까 AR 아시죠? 증강현실?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고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지만 또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장 분들도 굉장히 놀라시는 모습 보여주셨었고 이 그래픽으로 스포츠 에미상을 e스포츠 사상 최초로 수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현재 e스포츠에서는 중요한 어떤 순간들로 저희한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e스포츠에 대해서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스포츠 리그로서의 측면, 하나는 기술 경연의 장으로서의 측면, 또 하나는 미디어 콘텐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로서 굉장히 좀 거창한 측면이지만은 e스포츠란 무엇인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도 e스포츠 관련해서 익스플레인이라는 코너에 콘텐츠가 하나 올라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 담당인 차퍼라는 친구가 인터뷰에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 e스포츠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스포츠랑 다르게. 하나는 e스포츠는 그 자체로 스포츠 조직, 즉 피파이고요. e스포츠는 그 자체로 스포츠 미디어, 즉 ESPN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스포츠는 스포츠 그 자체입니다. 이 3가지 측면이 e스포츠를 정의하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게 기존 스포츠에 e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지금 편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올림픽에 왜 e스포츠가 종목이 되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e스포츠는 게임사가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면, 패치를 바꾸면 그만 아니냐. 사실은 실제로 맞는 말씀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e스포츠는 스포츠 게임사가 현재까지는 게임 오거니제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e스포츠는 계속 배우고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첫 번째, e스포츠가 스포츠 리그로서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e스포츠를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스포츠 역사에 어떤 압축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짧은 기간 안에. 예컨대 e스포츠 리그에 있어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은 현재 13개국에 걸쳐서 각각 프리메라 리가, 프리미어 리그처럼 각각의 리그에서 개성을 살려서 리그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리그로서 가장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리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종목으로 결정은 됐는데 방송이 될 때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사실 일반 스포츠에서는 있기 어려운 이유인데, 예를 들어 원래는 롤이 가장 인기가 많지만 롤이 종목이 못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아시안 게임의 스폰서가 원래는 알리스포츠였는데 알리바바랑 저희 라이엇의 모회사인 텐센트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롤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됐었고, 실제로 그럴 뻔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방송이 간신히 됐는데, 그런 과정 자체도 약간 기존 스포츠랑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포츠에서 특히 축구의 스포츠 역사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가장 기니까 이런 스포츠 조직에 있어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예컨대 유럽과 미국의 스포츠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승강제를 갖고 있죠. 미국은 닫힌 프랜차이즈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저희 리그 오브 레전드도 그 두 개가 혼재하고 있어요. 원래는 승강제 모델을 도입해서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대학 리그 다 운영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가 있습니다. 챔피언스와 챌린저스. 하지만은 중국이나 미국, 유럽은 프랜차이즈를 도입을 했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가입금을 내고 들어오는 팀만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 팀들에게 지역 연고를 부여하고 또 홈앤어웨이 경기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리그 운영에 있어서 서로 계속 배워가는 모습. 그리고 이게 저희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컨대 한국 같은 경우는 3판 2선승제 게임을 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단판제 게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사실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드래곤을 먹었다. 그러면은 드래곤을 먹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자막이, 그래픽이 전체 모든 디스플레이에 그냥 발생합니다. 왜 디스플레이는 그냥 드래곤의 통째로 휘감기도 하고요. 그래픽만 그런 게 아니라 조명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보라색 바론이 죽으면 보라색으로 전체 조명을 바꿔준다든가, 사운드도 당연히 같이 연동이 돼서 그 상황에 어떤 저희가 기술적으로 미리 세팅을 할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주기만 하면은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융합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기술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원격 제어 같은 경우도 아까 베뉴의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경기장의 어떤 한계는 스포츠 중계에 있어서 굉장히 스포츠 PD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경기장의 한계를, 어쨌든 현장에 있는 거를 옮겨와야 되니까 때때로 섬에서 할 때도 있고 산에서 할 때도 있고, 중계차가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느냐, 중계차가 주차할 수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인 이유가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김연아 중계 같은 거 예전에 봤었을 때 이걸 유니 중계라고 하는데, 보통은 국제 신호로 전체 경기장을 중계를 해주지만은 한국 시청자들은 조금 다른 화면을 봤습니다. 왜냐면은 몇 대의 카메라를 더 배치해서 김연아만 계속 따라다니는 카메라들이 있었어요. 한 3대 정도.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조금은 약간 어색하게 그냥 별거 아닌 김연아 화면이 막 뜬금없어서 계속 나온다는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유니 중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유니 중계를 하는 이유는 받을 수 있는 신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김연아 신호를 덧붙여서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중계 방식이 조금 기술적으로 많이 진화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메인 소스만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 10개의 카메라가 있다. 그럼 10개의 소스를 전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전부 그걸 변환한 다음에, 그걸 변환하지 않으면 송출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변환을 하고 다시 방송 신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그 원격 제어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면 따로 저희가 중계차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중계차가 없이도 저희는
원격으로 중계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방송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지금 당장 다른 제주도에 카메라가 세팅되고 원격 제어에 나머지 한쪽만 거기에 있어도 저희가 중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가능한데, 사실 이런 것도 일반 중계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어려운 분야이고, e스포츠는 모든 데이터 피드를 신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e스포츠가 스포츠로서는 기존 스포츠를 따라가는 존재인데, 미디어적인 측면, 방송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먼저 선도한다고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좀 시험의 부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격 제어를 말씀드렸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오토메이션이라는 것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동화인데 경기를 진행할 때 카메라를 모두 카메라맨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로보틱 카메라들이 잡고 있고,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3인 1조, 4인 1조도 중계하지 않고 혼자서 중계를 해요. 그냥 앵커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로보 카메라가 알아서 무빙을 만들어서 올라오고 자막도 알아서 나오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전부 자동화로 중계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게임 속의 데이터랑 혼합이 될 수 있으면은 훨씬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해상도에서도 상당히 좀 자유롭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FHD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도 4K, 8K가 아니라 해상도가 20K입니다. 게임이 그래픽 사이즈는 거의 무한대 사이즈고, 자꾸 무슨 게임 부심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20K까지 가능한데, 다만 그거를 현재 수용할 플랫폼이 문제일 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 콘텐츠로서 그러면은 e스포츠는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느냐, e스포츠가 뷰어십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제가 딱히 보여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시청자 수가 4천만 명이라서 월드 시리즈의 2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e스포츠 뷰어십 전체 합치면은 NFL보다 많다, 이런 얘기들, 물론 공평하진 않습니다. e스포츠 게임 전체 합친 거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뷰어십 측면에서 굉장히 폭발하는 것도 있지만은 e스포츠가 미디어 콘텐츠로서 굉장히 특이한 거는 일방향이지 않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e스포츠는 공중파랑 스트리밍 사이에 모든 거를 커버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방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출연자들도 일반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 게임을 배워서 출연을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방송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고, 요즘 랜선 라이프처럼 스트리머들 굉장히 독특한 존재인 것처럼 보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쪽에서는 이미 스트리밍 하는 사람과 방송인 사이에 구별도 없고, 또 저희도 한 채널로만, TV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예를 들면 페이커 선수가 경기를 한다, 그럼 우리는 페이커의 개인 화면도 보고 싶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10개를 쏘든 20개를 쏘든 사실 그렇게 큰 비용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가능하고, 이 뒤에 말씀드릴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면 이런 온라인 스트리밍 모델이 훨씬 파괴력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디어로서 e스포츠가 특이한 점이, e스포츠는 그런 현장 콘텐츠랑 방송 콘텐츠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경기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하면서 박문성 해설위원 이런 분이 현장 관객들이 들리게 떠들진 않잖아요. 하지만 e스포츠는 한 번이라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장에서 샤우팅하는 그게 곧 방송의 일부입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약간 하이킹을 해주고 경기를 분위기를 업시켜주고 현장 사운드. 그래서 e스포츠는 저희가 제작을 할 때도 현장 분들을 위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또 미디어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고려를 하고,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보는 분을 위한 거고, 또 디스플레이를 현장에서 특별한 데이터를 보여준다든가, 어떤 의자에 진동을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 분들을 위한 거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는 것도 e스포츠만이 갖고 있는 미디어로서의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걸 사실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결국 이 게임사가 다른 일반 종목사와 다르게 이 IP, 지적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PPT의 준비가 별로 없이 바로 띄우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다 생각했으나 쉽지 않네요. 이 e스포츠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지금 굉장히 매체에서 한 번씩 나오는 만큼 많은 산업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자본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가 또 옮기면서 구직자로서 많이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주 막 장밋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막 흑빛도 아니지만 독특한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 모델 이런 모델이 현재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예컨대 저희 라이벌 게임 중에 하나인 오버워치가 최근에 프랜차이즈 모델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 팀들을 대상으로 200만 달러의 2천만 달러였죠. 2천만 달러의 가입 금액을 받고 받는 팀들은 수익을 공유해준다. 이런 모델을 내세웠었는데 저희는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망할 거라고 약간 저주했으나 실제로는 1년 만에 모든 팀들이 다 수익을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 팀이 지금 더 더해졌는데 이 경우에는 게임사, 팀, 선수들이 모든 수익을 다 공유한 뒤에 그 수익을 삼자가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도타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죠. 게임에 도타가 전체 e스포츠 게임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자랑하는 대회인데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상금이 200억이 넘는데요. 이거는 게임 속에 그런 어떤 스킨 같은 거를 판매를 하죠. 그 다음에 판매 수익의 4분의 1을 선수들에게 상금으로 배분을 합니다. 사실 롤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게임 속의 아이템을 계획 기간 중에 특별하게 판매를 하고 수익을 그 게임의 대회에 참여하는 e스포츠 주체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임사들은 같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또 사실 특이하게 이게 중국에 가면은 이 프로듀스 같은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고 뭐 100만 표, 200만 표 이런 대회였는데 중국의 프로듀스 아빠는 뭐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유료였어요. 유료로 표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수백억의 돈을 벌었었는데 사실은 거의 게임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자본주의랑 결합해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곤 해요. 예를 들면은 게임 중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는데 중국에서 저희 게임에서 페이커 선수가 이렇게 뭐 손을 한번 흔들어주게 하려면은 팬들이 기부를 하면 됩니다. 약간 별풍선이랑 솔직히 좀 비슷한 방식.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쌓이면 페이커가 뭐 고마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방식으로는 뭐 생일 축하해요 누구누구 이런 거를 게임에다가 심어주기도 하고 이거를 한번 텐센트가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동안에 20억을 벌었는데요. 굉장히 좀 뭐 내일이 없는 중국식 모델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게임에서는 이 게임 안에 광고를 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것 같고 유튜브에서도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게임을 보면서 저희가 뭐 클릭을 해서 어떤 거에 미션에 응한다든가 하면 스킨을 나눠주고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런 게 e스포츠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e스포츠에 제가 짧게 지금까지 겪어보면서 느꼈던 스포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취업 박람회는 아니지만 결국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일하는 곳에 대해서 듣는 그런 자리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e스포츠 필드에 오게 된 큰 이유이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요. IP가 중요합니다.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다만 이게 IP는 뭐 게임을 직접 개발해라 이런 의미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지금도 결국은 게임사들이 방송사 하나를 저희처럼 직접 개발, 방송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IP를 가질수록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데, 개인으로서는 개인이 IP를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무언가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똑같은 일을 한다든가 그렇다면은 좀 나중에 우리 누구든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저희도 항상 그런 불안감 속에서 PD들도 살고 있는데, 그런 IP를 보면서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와서 보니까 e스포츠, 이건 저를 꼬셨던 친구의 멘트이기도 한데, e스포츠뿐만 아니라 게임 쪽이, 제 친구가 저보다 먼저 게임 쪽에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꼭 오라고 하면서 여기에 좀 좋은 점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뭐랄까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직업적으로. 한마디로 굉장히 여러분처럼 좋은 자원의 분들이 오시기에 아직도 자리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쪽에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하지만 의외로 게임사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이 있고 또 e스포츠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저희 완성된 종각의 롤파크로 교수님과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구인하러 나온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오늘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